안녕하세요. 2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좀 좋아지신 분들도 있고 실습 갔다 오셔서 조금 더 까칠해지신 분들도 있고 힘드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문제집을 쓰면서 좀 시간을 보냈고요. 작년에는 문제집이 없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미니 모의고사 했던 거를 혼자서 또 공부할 수 있게 왼쪽에는 문제, 오른쪽에는 답 이렇게 해서 써볼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1월부터 열심히 하셨던 분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했지만 선상은 좀 다를 거예요. 정말 1월부터 다 거침없이 구멍 없이 다 했는데도 지금쯤 이 시기에 미니 모의고사를 봤을 때 쉽게 9점, 10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다 했는데도 이상하게 나는 6점, 7점, 8점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하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량이 다르니까. 그럼 기량이 낮을 때, 내가 이걸 다 해도 기량이 낮을 때 올릴 수 있는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 들었고, 두 번째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는 지쳐서 전공은 좀 하반기에 나중에 놔두고 교육학을 이제 하반기에 하려고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7, 8월에 교육학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했던 분들하고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를 메꾸려고 이제 그런 문제집 만들었고 또 학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교육행정 하면요. 선생님들이 좀 표정이 굳고요. 어려워하시고 교육행정을 이제 5월 중순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교육과정을 막 1월 달에 막 먼저 보고 싶고 실제로 프로그램 중에서도 교육행정 먼저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 중요한 교육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지금 보신다고 해서 전혀 늦는 게 아니고 그럼 1월에 교육학 행정을 봤으면 내가 지금 잘할까?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달달달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교육행정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이 하면 되고요. 그 이유는 제가 되게 잘게 잘랐기 때문이에요. 교육행정을 가지고 4번 수업을 할 거고 한 달 동안 교육행정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복습의 시간이 충분하셔요.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공부만 하시면 충분하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어떤 것들이 왜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왜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 얘기들도 해가면서 진행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 EM이 실제라는 오늘 파트가 제일 가벼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위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라든지 경영, 장학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정책론, 조직론, 지도성론 및 동기론은 다른 이론에 비해서는 좀 딱딱하게 느낄 수 있지만 양 자체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심리가 양이 많고 교육행정이 뜯어보면은 양이 많지 않아요. 교육행정에서 문제가 났는데 캐캐묵은 문제가 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교육기획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본 거. 그거 말고는 교육행정에서 문제가 났을 때는 최신의 이슈를 가지고 문제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이론은 조금 가볍게 버리고 최신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행정을 가지고 간다면 훨씬 가볍게 가방을 싸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동일하게 한 권으로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 4번이니까 독자, 적자 2번이 들어가는데 조금 내용이 심화될 거예요. 본문에 관한 내용이라서 오늘 보시는 독자 생존 8번째 같은 경우에도 다른 때는 그냥 문장을 읽고서 문단 하나를 쓰기만 했는데 오늘은 그 기사, 그 내용 안에서도 좀 가져가야 될 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어려워지는데 하실 수 있어요. 계속 해오셨던 거라서. 월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형성평가 오늘은 없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교육행정 형성평가 계속 들어가게 되고 과제 확인하고요. 진도하고 마인드맵 중요합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중요해요. 처음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교재를 읽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면 교재를 읽고 난 다음에는 시간을 줄여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서 그 다음부터는 마인드맵이랑 암기표를 자주 활용하시되 여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 한 장, 마인드맵은 한 장이죠. 오늘 공부하는 것도 마인드맵으로 하면 딱 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을 보다가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빨리 인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책으로 돌아가서 교재를 읽는 그런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고력 쑥쑥 있고 피드백 잘 내고 계셔요. 이번에도 아주 중간고사 많이 잘 내셨고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119명이 실시간으로 제출을 했어요. 실시간 제출 안 한 친구까지 하면 300명 정도 되는데 119명이 제출을 했고 그중에서 20점 만점자가 49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30명을 아메리카노 드리기로 했는데 회사에다 얘기해서 49명을 다 아메리카노 주신다고 했어요. 아직은 아메리카노 쿠폰이 안 갔지만 아메리카노가 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못 받았다 하시더라도 좀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쉽게 낸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이유를 들어서 쓰라든지 사례를 쓰라든지 그런 팁들이 있었는데 연습이 잘 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맨날 요거 똑같은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합격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전공이랑 교육학 안배가 잘 되고 있나 계속 생각하고 내가 전공이나 교육학을 어느 하나를 더 많이 본다는 거는 그게 편해서 그런 건 아닌가. 정말 내가 이걸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더 보고 있는 건지 내가 공부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앉아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전공이 편해서 좋아서 또는 교육학이 편해서 좋아서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은 냉철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사 철학 과정, 얘랑 얘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게 잘 붙어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심리랑 생활지도 잘 붙어있죠. 방법은 출제가 된다면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을 많이 물어보겠죠. 아니면은 뭐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지도 방안이나 이런 것들 주로 교육 방법에서 어렵게 나옵니다. 항상 감점되는 거는 교육 방법이나 교육 방법이죠. 그래서 교육 방법에서 감점이 많이 일어나고 막상 문제를 만나보셨을 때 교육 과정은 쉽다. 교육 행정은 쉽긴 쉬운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이 학교의 용어에 어색해서 그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까지 잘 해오셨고 행정이랑 평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가도 크게 봤을 때는 내용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평가 뭐 별거 없어요. 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고 행정만큼은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아주 잘 지금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교육행정의 이해미 실제인데 글씨가 다르죠? 그래서 이해는 대충 보란 얘기예요. 이해는 가볍게 봐라. 실제가 중요하다. 항상 문제가 여기서 나오지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객관식일 때는 여기서도 꽤나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현장이 어땠가? 현장에 관한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실제 부분이 훨씬 오늘 공부하시는 것 중에서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교육행정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교사가 될 거잖아요. 내가 교사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학교가, 사회가 도와줄 수 있는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학문이 교육행정이고요. 학교는 그런 교사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제 몸통에 지금 동그라미가 없지만 하나 그려보시면 학교에서 제일 잘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학교에서 뭘 잘하는 걸 원해요, 우리한테, 교사한테. 뭘 잘하는 교사? 의사는 뭐 수술을 잘하는 의사, 요리사는 뭐 밥을 잘 만드는 요리사. 그럼 수업이죠. 수업. 교사는 수업을 잘하는 거를 원해요. 그럼 수업이라는 말을 수업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교육 방법이나 행정에서 교수 학습이라고도 말하죠. 교수 가르치고 학습 배우고. 그럼 내가 잘해야 될 일은 교수 학습이에요. 그럼 교수 학습을 잘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론적인 거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인적인 걸 도와줄 수 있어요. 인적인 도움. 체육을 가르치는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스포츠 강사를 보내준다든지 과학을 가르치는데 실험 준비하는 게 어려워서 보조 인력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인적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교수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인적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뭘 또 해줄 수가 있을까요? 물적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체육을 하고 싶어. 지금 잘 가르치고 싶어. 근데 체육관이 없어. 그럼 체육관을 지어줄 수 있겠죠. 영어실을 지어줄 수도 있고 급식실을 좀 더 개선해 줄 수도 있겠고 그럼 인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행정이다. 물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행정이다. 그죠? 인적, 물적, 마지막엔 뭘까요? 이거. 재정적 지원이 되겠죠. 사람이나 뭐 건물을 주지 못해도 돈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교수 학습을 잘 하려고 도움을 주는 학문이에요. 교육행정을 공부하시다 보면 좀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왜 해? 나 교장-교감 아닌데. 이거 마치 교감 연수에서 듣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한테는 조금 마음이 교수 학습할 때보다는 좀 동떨어진 마음이 들어요. 근데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이 힘이 세요. 학회에서도 교육행정하는 사람들이 힘이 세요. 시험 문제 항상 나와요. 지금까지 교육행정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공부하셔야 될 영역이 시험 보기 전날에 교육학을 공부한다면 교육행정을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교육 방법을 봐야 되고 그때쯤 되면은 교육 과정이나 평가는 잘 나오지만 대충 들었을 때 두들겨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교육 행정, 교육 방법이 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서 행정이다 조금 마음이 뜨더라도 이런 차원에서 돕자는 차원에서 내가 이걸 하고 있고 교육학의 한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행정의 이해미 실제 정책, 조직, 지도성론 및 동기론인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잘 넘어오시면 또 지도성론 및 동기론, 동기 어디서 봤죠? 학생의 동기 봤죠. 여기선 또 심리에서 나왔던 내용이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심리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은 또 쉽게 넘어가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고 찬찬히 따라오시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을 안 드실 것 같아요. 중간 점검 우리 해봤는데 말씀드렸고 좀 이따가 여유가 되면 좀 우수 답안도 소개드리고 우수 답안도 읽어드리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어요. 봅시다. 그래서 교육행정의 EM이 실제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영역을 보시면 교육행정의 이해에서는 자주성 및 민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을 위한 행정의 개념을 짚어봐라. 행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내용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이 없고요. 두 번째 보시면 장학이라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교육 예산제도,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을 쓰는 방향이나 그런 원리 같은 것들, 학교 경영 기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동료 장학이 기출된 적이 있어요. 장학에서는 동료 장학이 기출된 적이 있고 또 장학을 하려고 해. 어떤 장학을 할 수가 있니? 이렇게 크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학도 돼, 자기 장학도 돼요, 동료 장학도 돼요, 임상 장학도 돼요. 어떤 형태든지 크게 꺼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임상 장학이 되겠죠? 그래서 임상 장학은 선생님들이 학교 가시면 바로 만나게 될 장학이라서 오늘 공부할 때 임상 장학이라는 글씨가 나오면 열심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컨설팅 장학 있어요.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컨설팅 장학도 중요하고 한 가지만 더 붙여본다면 마이크로 티칭 정도까지는 중요하게 보셔야 돼서 여기서는 이해를 잘 하시는 분은 오늘 강의만 잘 들어도 암기할 게 없게 이해가 되고요. 조금 이 개념을 그리기가 어려운 분들은 살짝 외워야 될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나 이 부분에서는 학자 이름 외울 것도 없고 뭐 없는데 특징을 알아야 되고 사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시문에서 어떤 장학을 하는 사례를 쭉 쓰고 있는데 요거를 읽어보고 여기서 도대체 자기 장학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임상 장학을 하고 있는지 컨설팅 장학을 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보고 이게 수박인지 사과인지 알아야 되듯이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면 다 얽혀져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뭘로 구분을 해요? 키워드로 구분을 해요. 책을 자꾸 교재를 읽고 마인드맵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얽혀있고 헷갈릴 때 어떤 단어를 끄집어내야 돼요. 제시문에서 단어를 끄집어내서 이 단어가 있으니까 너는 컨설팅 장학이구나. 이게 있으니까 너는 자기 장학이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재를 읽는 것도 같이 해나갈 거예요. 자, 마인드맵 요거 한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나서 집에 가실 때는 요거 한쪽만 공부하면 되게 이제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교육행정의 이해라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보다시피 빨간색이 나오지 않았죠?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슬렁슬렁. 그렇지만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겠죠. 여기는 빨간색들이 있고 보면 막 별도 있고 막 파랑이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실제 쪽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쪽을 잘 보고 시험 보기 전날에는 그냥 거의 이 정도만 봐도 되는 정도로 됩니다. 깊게 빠지시는 분들은 여기서 늪에 빠져. 여기서 막 뭐가 되게 신기한 게 나오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막 물어보시는데 제가 답변은 다 해드리지만 속으로는 잠이 안 나올걸. 그거 안 나오는데 그거 볼 시간에 전공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늪에 빠지지 마시고 여기는 이렇게 보고 문제 뭐 미니목에서 틀리면 되지. 틀려. 하고 여기서는 정말 열심히 봐야 되고 특히 장학에서는 반드시 문제를 낼 거예요. 아직 문제 안 냈는데 장학에서는 반드시 4점짜리 문제를 내올 거니까 일요일날 미니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은 장학만큼은 뭐가 나와도 내가 맞출 수 있다 하게 열심히 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에서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4 기출, 2018 기출, 그 다음에 2022, 최근에 2022에서도 장학이라고 묻진 않았어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장학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학교 중심 연수라고 나왔거든요. 연수가 왜 장학이냐? 학교 중심 연수는 교사가 공부하자는 거죠. 교사가 공부를 왜? 교수 학습을 잘하려고 공부를 하겠죠. 아까 장학이라는 거는 행정은 교수 학습을 잘하려고 도와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수도 크게 봤을 때는 장학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여기서 나와서 오늘 키포인트는 여기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 나왔어요.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얘가 나왔는데 안 중요해요. 그죠? 교육에 대한 개념이, 교육행정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교육행정이란 단어를 뜯어보면은 반으로 쪼갤 수 있죠. 어디로 쪼갤 수 있어요? 교하고 육행정을 잘라? 나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어디 잘라야 돼요? 교육하고 행정이죠. 그래서 교육하고 행정이 합쳐져서 교육행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불고기가 불고기, 물고기가 물고기듯이 얘는 교육 행정이겠죠. 제가 잘라볼까요? 그럼 교육 행정이에요. 그럼 교육이란 애랑 행정이란 애가 붙었어.
그죠? 행정학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을 잘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을 교육에 가져와서 교육행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육이 이기는, 시소를 탔어. 교육이랑 행정이가 시소를 탔는데, 교육이가 이기게 보는 입장도 있을 거고, 행정이가 이기게 보는 입장도 있겠죠. 그죠? 1번은요, 행정이 이긴 거야. 시소를 탔는데, 행정이가 더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에요. 행정학의 입장에서. 얘는 교육에 관한 행정이다. 행정은 행정인데 교육에 대한 행정이다. 시소를 탔는데 행정이 이겼어. 그래서 교육 행정이 뭐야? 행정의 일부지. 우리 정부에서 이제 기억도 안 나네. 무슨 환경부도 있고 뭐 무슨 부 있잖아요. 막 무슨 부가 있어. 행정안전부 뭐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교육부다. 행정은 행정인데 교육에 대한 행정을 하는 것이 교육행정이다. 그러니 권위주의적인 성격이다. 국가 통치권설이다.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한 일부로 교육행정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행정이 주인공이죠. 행정의 집에 교육이가 살고 있는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시소를 타는데 아까 행정이가 이겼으니까 이번에는 누가 이겨요? 교육이가 이기겠죠. 교육이가 이겼어. 그러니까 행정 너는 뭘 하는 거냐면 교육의 자주성을 중시하면서 우리 교육이 잘하게 도와주는 게 너야. 응? 교육을 잘하게 너가 시다발이 해주는 네가 행정이야. 교육이 행정이 뭐야? 우리 잘 가르치고 잘 배우게 도와줘야지.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얘가 교육이 이겼어. 그럼 우리 교사들은 1번이 마음에 들어요? 2번이 마음에 들어요? 2번이 마음에 들죠. 그죠? 2번이 마음에 들어. 우리는 잘 가르칠 테니까 니네는 잘 도와봐. 어디 한번 나를 받들어 보아라. 내가 잘 가르칠 테니까. 이런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의 2번을, 교육행정에서 우리 교재에서나 아니면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다 2번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민주적이다. 의견을 물어보고, 교사의 의견을 물어보고, 학생의 의견을 물어보고, 조건을 정비해준다. 잘 가르칠 수 있게 시설이나 사람이나 조건을 정비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중에 우리는 이제 2번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것만 알면은 어려운 내용이 없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전에 저 처음 발령받았을 때는요, 교장 선생님이 부르시면 되게 마음 편하게 교장실에 내려갔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신규들을 예뻐하시잖아요. 제가 가면은 막 홍삼 캔디도 주시고, 뭐 커피 사탕도 주시고, 그냥 쳐다보면 이쁜 거야. 내가 이제 막 60살인데 23살짜리가 교사가 됐다고 오니까 우리 집에 있는 딸내미보다 더 어리잖아요. 교장 선생님은 마냥 예뻐해 주시는데 행정실에 가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행정실에서 막 1원 단위, 2원 단위, 3원 단위만 틀려도 막 틀렸다고 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막 행정실에 갔는데 점점 이제 행정이 여기서 일로 왔다는 거죠. 교육행정이 일로 오면서, 이론이 일로 오면서 이제 그만둘 때쯤 됐을 때는 행정실이 굉장히 친절해졌어요.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선생님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달라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사드릴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행정실이 왕이고 교사들이 막 행정실장님이 더 무섭고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가시는 현장은 이미 이런 거를 그런 쪽에서 느낄 수 있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교육청에서 뭐 장학사가 온다 그럼 뭐 해요? 청소부터 막 하고 막 빗자루 쓸고 애들한테 내일 장학사님 오시니까 잘하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15년이 지나서 그만둘 때쯤 되니까 그래 너희가 좀 한번 와봐라. 우리 이렇게 힘든데 현장을 와서 보고 좀 도와줘 봐라. 그 장학사들도 되게 내려놓고 오거든요. 현장을 도와주려고. 뭐가 그래서 불편한지 들어보려고 와요. 여기서 여기로 이론도 변했고 실제도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럼 교육행정의 원리, 이것도 이제 교양 같은 내용인데, 그럼 교육행정의 원리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걸까? 그죠?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국민을 위한 행정이죠. 학생을 위한 교육이고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고 교사를 위한 교육이죠. 그러려면은 자꾸 물어봅니다. 제가 제일 학교에서 싫어하던 건데 협의해. 회의는 회의를 낳고, 그거 알아요? 회의를 계속 하다 보면 회의를 낳아. 회의를 하고 있다고 회의를 낳아.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 회색으로 변해. 회의가 되게 많다는 거죠, 학교에. 지나고 보면은 왜 이렇게 회의가 많을까? 협의회, 교직원회의, 막 각종 운영회. 제 수첩을 보면 2시는 무슨 인사자문위원회, 3시는 자료 뭐 협의위원회, 4시는 학년협의회, 막 이렇게 협의회 있거든요. 회의를 왜 할까? 물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의견은 뭐야? 네 의견은 뭐야? 다 물어보려고. 그 이유가 뭘까? 교육행정의 원리에서 봤을 때는 민주성입니다. 민주성. 맘대로 하면 되지 왜 물어봐? 민주주의, 민주성입니다. 의견을 물어보는 민주성이 교육행정의 원리 중에 1번이에요.
성태재 선생님이 쓰신 책이라든지 교육행정의 기본 이론서를 보면 항상 교육행정의 원리 1번이 민주성입니다. 그래서 민주성은 한번 보시면 되고, 효율성은 도와주는데 뭐 아까 인적으로 도와주고 물적으로 도와주고 뭐 재정적으로 도와준다면서요. 그럼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효율이 있게 도와줘야죠. 돈을 썼으면 성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효과성은 그런 거예요. 돈을 쓰고 도와줬으면 효과적이고 능률적이어야 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해야죠. 스포츠 강사를 줬으면 그로 인해서 좋은 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3번은 합법성, 법에 따른 행정. 학교에 가면은 맨날 싸우는 게 막 싸우다가 매뉴얼 가져와봐, 매뉴얼. 그 매뉴얼 가져와봐. 그 매뉴얼을 막 출력해, PDF로 막 59장, 100장. 수련활동 하나 가는데 매뉴얼이 막 150장 이렇습니다. 그 매뉴얼을 왜 볼까? 수련활동을 위한 매뉴얼, 뭐 학교폭력위원 사안을 위한 매뉴얼, 뭐 생활지도를 위한 매뉴얼. 왜 볼까?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기 때문이죠. 합법성.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루어지죠. 고등학교까지. 고등교육법은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고등교육법이 아니라 요거 대학을 말하는 거고,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교사가 뭐 휴직을 하기도 하고 뭐 연수를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합법성이다. 행정을 맘대로 하냐? 아니야.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 그런 내용이고요. 4번을 보시면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학생과 교사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뭐 가난하거나 뭐 외국에서 왔거나 이런 거와 관련 없이 다 애들을 받아줘서 평등하게 가르치려고 하죠. 그죠? 학교 현장에 있으면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전화가 와요. 그래서 선생님 반에 그 신땡땡 누구 학생 있죠? 그러면은 알려줘요 말아요? 알려줘요 말아요? 우리 반에야. 알려주면 안 돼요. 알려주면 안 돼요. 왜 알려주면 안 돼요? 애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빚을 져가지고요. 도망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밤에 몰래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아무 학교에나 애들을 보내거든요.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그럼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받아줘요. 어느 서울에 있다가 갑자기 춘천에 가도 학교에서는 무조건 받아줘. 그리고 신분을 보호해줘요. 어떤 아이든지 똑같이 교육을 받게 하도록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알려줘. 맞아요. 우리 반에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은 다음날 이상한 삼촌들이 이제 교실로 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안 되고 무조건 받아준다. 의무교육이다, 뭐 고등교육, 무상교육을 했다, 특수교육을 확대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자주성은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에서 분리 독립했다. 학교에서 가끔씩 공문 내려오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종교에 너무 심취하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종교를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중립을 해야 되죠. 자주성. 교육은 교육일 뿐 정치나 종교로부터 너 몇 번 찍어, 선생님 몇 번이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왜 못하게 하는가? 이것 때문이다. 자주성 때문이다. 6번에서는 전문성.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라 그런다면 1번 동그라미 하고 싶고요. 두 개를 본다면 전문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성. 교육을 아무나 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들 지금 머리 터지게 공부하시는데 아무나 시켜주지. 왜 이렇게 머리 터지게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하냔 말이죠. 전문성이 있어야 돼서 선생님들은 지금 전문성을 쌓고 계시잖아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가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코로나로 교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아무 어른이나 세워놔도 도움이 될 텐데 안 받죠. 전문성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간 교육 경력을 요구한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선생님들 장학사나 연구사 이 중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장학사나 연구사 또 하실 텐데 그때도 보면은 경력이 몇 년 이상이냐 교육 경력이 부장 경력은 3년 이상이냐 거의 부장 경력 3년 이상 실경력 15년 이상 이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력에 딱지가 붙는 이유는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민주성, 전문성 정도 그냥 교양 차원에서 보고 있으면 되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했는 게 이게 다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보면 여기는 사실 책으로 다시 돌아갈 것도 없다. 이거 보는 게 끝이죠. 그래서 민주성, 효율성, 합법성인데 전문성도 하나 쓰고 싶네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나 봅니다. 이런 거 있고 쓰라고 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알아야 되냐면 서술을 할 때 방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컨설팅 장학의 원리가 뭐야? 답이 A야. A를 알지만 서술을 어느 방향으로 하냐에 따라서 정답일 수도 있고 오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요즘 교육행정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알아야
방향을 찾아갈 수 있고 민주성이 제일 큰 방향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는 민주적인 교육 행정이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론으로 넘어가 보시면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인간관계론 여기 세 개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흐름이 있고 중요하고 요 순서대로 발전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좀 지저분하고 사실 우리가 볼 만한 시사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다가만 조명을 쏘고 여기는 지금 없어요. 여기부터 가볼게요.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이 나온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처음에 학교가 스콜라죠. 학교가 누가 학교를 세웠어요? 교회나 성당에서 학교를 세웠죠. 그죠? 그 다음에 학교가 그러니까 정부는 교육에 관여를 안 했어. 어떤 나라든지. 그죠? 그러다가 학교가 이제 근대화되면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생겨났죠. 그러니까 학교가 없다가 학교가 생기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금이 아까운 거야. 응? 내가 세금을 안 내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알아서 배웠잖아요. 교회에서 가든 서당에 가든 뭐 소를 팔든 돼지를 팔든 알아서 갔는데 학교라는 거를 국가에서 만들고 정기적으로 돈을 대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세금을 낭비하는 곳인가 학교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시기예요. 처음에 학교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너네가 주는 세금을 정말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잘 애들을 기르고 있어라는 거를 대변해줘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요. 학교를 공장처럼 봐가지고 효율적인 학교, 하나의 낭비도 없는 학교 요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게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인간의 효율적인 기계처럼 해서 최소 노동으로 최대 효과를 보려고 그랬어요.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한다. 그런데 요즘은 좀 맞지 않는 이론이죠. 저는 제가 교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직업은,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이구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교육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성비를 보고서 내가 영어를 얘한테 100만 원 투자했으니까 얘가 100만 원치 영어를 잘하겠지. 그렇게 했을까요? 선생님들의 부모님을 생각해봐도 밑 빠진 독인지 알면서 물을 부었을 거야.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이거랑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랬지만. 그러니까 올드한 이론이죠. 아주 올드한 이론이죠. 일일 최대 작업량, 표준화된 조건, 성과급의 원리, 과업에 전문하다. 그래서 학자 이름은 보비트 정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테일러는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과학적 관리론을 체계화했다. 심지어 공장 노동자 출신이니까 얼마나 학교를 효율적으로 돌리고 싶었을까? 그래서 보비트가 학교를 무엇에 비유? 그림? 공장. 그래서 공장에 비유를 해서 아낌없이 가르쳐라. 공장에 비유해가지고 학생이 원료야. 자, 선생님들은 저의 원료가 되는 거죠. 저는 노동자예요. 그럼 제가 노동자인데 선생님들의 원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제품을, 교사라는 제품을 딱 만들어내야 돼요. 선생님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보고서 이 원료가 아낌없이, 교사라는 인력도 아낌없이 사용해야 돼. 보시면 1번. 가능한 모든 시간에 학교 시설을 최대로 활용한다. 지금 여기 윌비스에도 이 시간에도 빈 강의실이 있고 저기 빈 공간이 있는데 안 돼. 보비트의 입장에서는 다 강의실이 있으면 학생들이 쫙 차서 다 나와서 일해야 돼. 한 강의실 열려있으면 안 되고 그런 날은 문 닫아야 돼. 그죠? 아까우니까. 이번에는 교직원의 작업 능률을 최대한 유지해서 교직원 수를 최소로 감축. 요즘이랑 정말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학급당 한 17명, 15명도 흔하고요. 12명이어도 교사 1명이 가르치고 있죠. 보비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아깝지. 이걸 합쳐가지고 한 70명 애들 옛날처럼 넣어놓고 교사 1명이 가르치는 게 효율적이죠. 옛날 이론인 거죠. 교직원 수를 최소로 감축해라. 요즘이랑 맞지 않고 무섭죠? 감축한다는 말. 막 심장이 두근거리죠. 티오 조금 날까봐. 감축하면 안 돼. 늘려야 돼. 그죠? 애들의 교육의 질을 좋게 해야 돼. 3번에 교육에서의 낭비를 최대한 제거해라. 4번에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해라. 4번 너무 마음에 든다. 그죠? 행정은 별도의 행정가가 책임을 지게 하고 가르치는 것만 해라. 제 친구 그 삼성 다니는 애 있는데 점심시간에 소등 시간 있대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샌드위치 먹고 있어도 불을 꺼야 된대요. 전기를 아껴야 돼가지고. 보비트 이런 거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껴서 팡팡 돌리는 과학적 관리론이다. 장단점 있겠죠. 장점은 목표의 확인이 딱딱 되겠죠. 올해의 목표가 뭔지
자, 그럼 과학적 관리론에 따르면 제가 몇 명을 합격시켜야 될지 목표에 확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행정에 과학하다 능률적으로 뭔가 일을 하겠죠. 학교 업무의 분업화나 전문화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공장처럼 돌렸으니까 인간의 비경제적인 동기를 무시했다. 이 말은 정말 그 돈이나 효율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밖의 일들도 있다는 거죠. 사람을 하나하나 아까 선생님들을 원료로 본다 그랬죠? 비인간화. 학생의 무엇이 상실될까? 선생님들은 하나하나의 원료니까 무엇을 상실해요? 개성을 상실하겠죠. 사실은 아닌데. 내가 애들을 봤을 때 지금은 한 명 한 명이 너무 개성이 다양해요. 12명은 12명의 기분을 가지고 학교에 오잖아요. 근데 원료로 봤을 때는 너는 밀가루고 너도 밀가루. 개성을 상실한다. 학교의 관료제를 심화한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장점, 단점 한 개씩은 알아야 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비인간화입니다. 그래서 비인간화. 공장은 비인간화죠. 선생님이 공장 가서 막 일하고 있는데 누가 선생님한테 오늘 기분이 어떤지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생산량을 볼 거예요. 생산량을 봐. 옛날에 제가 미나리 영화 봤는데 이렇게 병아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암수 구분하는 거 막 보던데 1시간 안에 병아리를 많이 구분해야지 임금을 많이 받겠죠.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량이나 목표가 중요한 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한 개 한 개 잡고 가시면 되고 관료제로는 1번이랑 2번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1번이랑 2번은 생산성을 많이 내고 싶은 거에서 비슷해요. 모든 조직이 거의 관료제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직에 관심을 가지고 최소의 인적, 물적 자원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건데 베버가 학교도 관료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를 생각하면 돼요. 군대가 최고의 관료제의 예시가 되겠죠. 아니면 사기업의 회사에 보면 뭐 과장이 있고 뭐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몰라요. 회사를 안 다녀서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대부분의 직장이 그렇죠. 관료제죠. 그죠? 그럼 관료제가 무엇인가 해서 한번 볼게요. 특징을. 처음에는 관료제라 하는 그런 조직은 어떤 특징이 있냐 봤더니 일을 나눠서 해요. 분업화. 큰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기는 무슨 마케팅부, 여기는 기획부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해요. 그럼 나눴어. 그게 분업이죠. 그럼 나눠서 그 일만 하니까 잘하게 되겠죠. 그걸 뭐라 그럴까요? 전문화라고 하겠죠. 그래서 분업과 전문화. 아까랑 비슷하죠. 공장이랑 똑같아. 분업과 전문화. 누구는 곰돌이 몸통 속에 손만 넣고 분업과 누구는 곰돌이가 오면 눈만 붙이겠죠. 누구는 곰돌이한테 모자만 씌울 거야. 그 다음에 누구는 곰돌이한테 마스크만 씌우겠지. 요즘 만든다면. 그럼 분업을 해. 하루 종일 그것만 하니까 전문화가 되는 형태로 조직이 흘러가겠죠. 좋은 점은 하루 종일 인형 눈만 붙여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 향상. 자다가도 아마 꿈에서도 눈을 붙일 거야. 그치? 근데 자꾸 하루 종일 그것만 하니까 피곤해. 재미없어. 재미없는 게 매너리즘이죠. 피로 누적이나 매너리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징, 관료제의 특징인데 장점이에요. 그다음에 얘기는 단점이에요. 요거는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1번은 학교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학교도 관료제적인 특성이 있다 그랬죠. 전체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어디서 분업화 볼 수 있어요? 교사가 된 다음에. 실습 갔다 오셨죠? 자, 분업화 찾을 수 있어요? 과목. 그것도 그렇다. 과목. 체육부, 무슨 부 하면은 분업. 그 과목만 가르치고 전문화. 좋다. 또. 그 과목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연구부, 진로부, 교무기획부. 이런 식으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죠? 그런 걸 보면은 분업과 전문화가 들어가는데 학교가 관료제이면서도 관료제가 아닌 성격이 있어서 나중에 나오거든요. 관료제이면서 관료제 아닌 것 같아. 아닌 건 뭐냐면 학교가 제일 웃긴 게 내가 올해 교무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무부 일을 눈 감고 잘할 수 있게 됐어. 근데 내년에 연구부가 된다. 그 다음엔 진로부가 돼. 그래서 선생님들이 20년을 다녀도 학교 업무는 너무너무 많고 맨날 새로운 업무를 맡거든요. 그 해만 보면은 분업과 전문화가 맞는데 그게 계속 연결되지 않는 점들은 있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뭘 인정성? 인정이 없어. 정해진 대로 해.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증대된다. 나랑 친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고 나랑 안 친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럴 수 없죠. 나랑 친하다고 해서 저기 중학교 2학년은 요즘 중2가 세상을 지키니까 말 안 들으니까 나랑 친한 저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담임 안 줍니다. 내가 교장이니까. 너는 이쁘니까 담임하지 마. 비담임만 계속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관료제에서 몰인정성. 의사결정에 합리적으로 해야 돼. 의사결정을. 그랬더니 뭐야 나랑 친한데 뭐 좀 봐주는 것도 없고 정말 정해진 대로 하잖아. 사기가 저하되고 좀 인간미는 떨어져. 비인간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2번보다는 1번이 더 중요하다. 그죠? 3번은 권위의 계층이 있다. 자, 계단이잖아요. 계단. 층계라고 하면 층계, 계단이잖아요. 그럼 조직에 층층층층 층계가 있어. 학교에선요. 무슨 층계가 있어? 교사. 학교가 제일 없죠. 뭐가 없어. 선생님들이 학교 다니다 왜 매너리즘에 빠지냐면 막 사원으로 들어가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막 재밌어야 되는데 교사야. 25년 동안 교사야. 교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교감 된 다음에도 교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매너리즘 오는 거잖아요. 그럼 권위의 계층을 학교에 찾아본다면 교사 있다. 뭐 꼭 그렇진 않지만 부장교사가 있다. 교감이 있고 교장이 있다. 이렇게 계층이 있다는 거죠. 그런 특징. 있으니까 의사결정할 때 편해. 내가 뭔가 업무를 물어볼 때요. 나는 담당 부장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담당 부장은 모르겠으면 교감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교감선생님 모르겠으면 교장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그 결제할 때 보면 위에 결제란이 딱 있어가지고 네이스에서 내가 딱 하면 내 도장 찍히고 그 다음 도장 찍히고 내가 도장 안 찍지만 사이트에서 다 찍혀요. 날짜도 다 남고. 그럼 누가 책임지면 돼요? 교장 선생님이 책임지면 돼요. 선생님 뭐 잘못하시고 뭐 틀려도 교장 선생님 책임지면 돼. 그게 좋은 점 아니에요? 선생님 뭐 일개 교사가 뭐 그지? 근데 의사결정의 신속성 빨라. 집에서는요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흐지부지 하니까 느린데 직장에서는 결정이 돼 있잖아요. 이 순서가 신속한 건 좋은데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다. 장애가 뭘까요? 장애. 어버버 말을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해. 어버버. 장애.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감선생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교장선생님.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교사는 학교가 제일 평등한 직장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대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막 입대했는데 장군님이 나타났는데 장군님한테 가서 저희 부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큰일 나겠죠. 의사소통의 장애라는 거는 계급이 분명해가지고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사소통의 장애라고 말해요. 내용은 다 아는데 이거를 교육행정책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라고 쓰니까 괜히 딱딱한 것 같아. 그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규칙과 규정을 강조합니다. 뭘 할 때도 항상 규칙이나 규정을 찾아봅니다. 관료제에서는 군법이 있겠죠. 학교에서는 뭐 초중등 교육법이 있죠. 매뉴얼이 있어요. 계속성과 통일성을 강조해. 그 규칙을 잘 따라야 되고 규칙을 잘 따르다 보니까 목표 전도.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따르는 건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따르는 건지 잘 모르겠는 목표 전도가 일어나고 조직이 굉장히 뻣뻣한 경직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방학 때 출근 안 하는 것도 41조 연수라는 그게 있어요. 공무원법에 41조 몇 항 해가지고 교사는 교장이 허락을 하면 학교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거 한 줄 때문에 방학 때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이제 방학 때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 때문에 안 가는데 방학 때 이렇게 날짜마다 적어내요. 저도 적어냈던 경험이 있는데 20일이다 방학이. 그럼 20일 동안 무엇을 하면서 자기 연수를 할 건지 적어내요. 무슨 연수를 해. 좀 쉬어야지. 직장인들도 연가 20일이나 있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지. 근데 막 선생님들 다 써야 돼. 자택. 뭐 그다음에 뭐 은평구에 사시는 은평구 도서관. 교육 독서 탐독 막 이렇게 다 써야 돼. 매일매일 뭘 할 건지 써. 내년도 교육과정 계획 수립 막 이렇게 해가지고 20일을 써야 돼. 물론 연수한 날도 있지만. 왜 그래야 되냐면 그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거 다 누구나 지금 이렇게 쓰고 있네. 심지어 막 이렇게 양식이 돌고 돌아요. 그래서 돌고 도는 거 너 썼어? 가져와 봐. 가지고 이름 바꾸면 딱 되거든요. 그런 거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표 전도. 뭐야?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 이걸 쓰고 있잖아.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물론 열심히 연수하지만 안 할 때도 있죠. 어떻게 맨날 해요. 5번에는 경력 지향성이다.
경력 지향성이라는 거는 군대도 계급이 있지만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높아지겠죠. 교사도 들어가면 선생님들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9호봉에서 시작하잖아요. 9호봉에서 10호봉, 11호봉, 12호봉, 제가 한 23호봉에서 그만둔 것 같아요. 일정하면 한 호봉 올라가고, 그럼 호봉 하나 올라가면 한 달에 월급 한 1, 2만 원 올라요. 한 2만 원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럼 호봉이 있어. 그래서 맨날 교감 선생님 뭐 할 때, 자, 호봉 사인하러 오세요. 그래서 호봉 사인해요. 그 호봉이 경력 지향성을 말하는 거죠. 뭔가 교육청에서 상을 줘? 교육장에서 상을 줘? 그러면 호봉 순으로 쫙 정리해가지고 이 호봉에서 상 안 받으신 분들을 상을 주려고 해. 뭐든지 경력 위주에. 그러니까 동기 유발이 돼. 오래 다니고 싶지. 그만두지 않고 오래 다니고 싶어. 유인가가 되는데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뭐 아프신 분도 있고 좀 경력이 많고 힘들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20년 차 선생님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데 신규가 와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랬을 때 경력 지향성. 경력이 높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는 구조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처음 경력 없이 가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50 왔다리 250에서 한 300 왔다 갔다 그 정도의 월급을 받으실 것 같고 경력 퇴임을 앞두시면 아마 실수령액이 그래도 400에서 400, 뭐 500 사이? 그 정도 받으실 것 같은데 이상해. 내가 일은 더 많이 했거든. 나는 발령 받자마자 이 일 저 일 다 했고 저 선생님은 원로 선생님이라서 일 많이 안 했는데 내 월급이 더 적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업적이냐 연공이냐 업적, 일은 내가 더 많이 했고 연공 서열은 저 사람이 높고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료제의 특징은 또 나오게 됩니다. 관료제의 특징을 잘 여기 단계에서는 이해하는 거 이해하고 집에 가셔서 요거를 가려보고 요 특징을 봤을 때 떠올려봐요. 장점 뭐가 있을까? 단점 뭐가 있을까? 인출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요. 아, 분업과 전문화에 쪼개서 해? 뭐가 좋지? 쪼개서 하니까 잘하게 되겠네. 이 말 그대로 안 나와도 잘하게 되겠네? 그럼 이거 하나 잘하게 되면 뭐가 좋죠? 맨날 이것만 하니까 지겹지. 피로 누적 매너리즘이니.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과학적 관리론이랑 관료제를 제가 묶어봤는데요. 왜 묶었냐면은 좋게 성과를 잘 내기 위한 거예요. 효율성, 효율화, 능률화를 위한 거고요. 인간관계론은 조금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정서나 사회나 심리적인 측면을 중시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출근을 안 하셔도요. 학교는 잘 돌아가요. 제가 학교에서 되게 학교에 뼈를 가는 심정으로 열심히 있었고 그러다 사표를 썼는데 제가 나가도 학교는 잘 돌아가요. 왜? 학교는 관료제거든요. 그러니까 관료제는 중간에 벽돌이 하나 빠져도 이 조직이 튼튼하기 때문에 잘 돌아가요. 그럼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벽돌이야. 아무리 훌륭해도 벽돌이지. 보람도 그 안에서 물론 느끼고 다 있지만 인간관계론에서는 그거보다는 그 사람 하나하나의 마음이나 심리에 좀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고요.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인간의 정서, 사회, 심리적인 측면을 중시해서 작업 능률의 향상을 도모한다. 아이러니한 거는 이거를 중요시해주는 척하지만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작업 능률의 향상이에요. 이게 한계예요. 왜? 방법만 다른 거지 작업 능률 향상을 하고자 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비공식적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이제 호손 실험이 나오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호손 실험이 나올 거예요. 호손 공장 실험. 호손에서 공장 실험을 하는데 처음에 실험한 게 뭐였냐면은 지금 전화 그 안에 뜯어보면 옛날 전화기 뜯어보면 이렇게 회로 같은 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거를 조립하는 공장이에요. 그럼 이 작업대의 밝기를 어느 정도 해줘야지 생산성이 잘 나올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밝게 해주고 이쪽 팀은 어둡게 해주고 우리 생각에는 밝게 해준 팀이 잘할 것 같잖아요. 어둡게 한 팀이 못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실험 결과가 별로 다르지 않게 나왔어요. 어둡게 한 팀도 잘 나왔고 밝게 한 팀도 잘 나왔어. 이상하다? 연구를 망했네. 그죠? 연구한 사람은 원하는 대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망했어. 왜 망했을까? 봤더니 연구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 알잖아요.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데 저 사람이 유명한 대학에서 연구를 하러 왔어. 나를. 그리고 내가 연구자가 뭐 빵도 사주고 우유도 줬겠지. 호의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보고 있는다는 것 때문에 막 열심히 조립을 하겠지. 그래서 망했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생산성을 높이려면 월급을 많이 주면 되지. 발길을 밝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을 많이 주면 되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심리적인 게 되게 중요하더라. 남이 쳐다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메이오를 불러가지고, 자, 호손과 메이오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더 실험을 했어요. 6명의 여공, 공장에 일하는 6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뭘 다르게 해줬냐면 보수를 다르게 한번 해줘보고 휴식 시간을 다르게 해줘보고 여러 가지를 다르게 해줘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별 차이가 없었어. 이번에도 휴식 시간을 많이 줬더니 생산성이 높아진 건 맞는데 휴식 시간을 나중에 빼사도 생산성이 안 줄어든 거예요. 이상하다. 휴식 시간 줬을 때 잘 만들고 휴식 시간 안 줬을 때 못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 6명이 서로 친한 거예요. 그죠? 이 6명이 자기 그 실험에 동의를 해서 자기의 의사로 동의해서 참여했잖아요. 으쌰으쌰가 좋은 거지. 6명 사이도 좋은 거지. 6명이 사이가 안 좋았으면 같이 참여했을까?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생산성이 유지가 됐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시사점이 뭐냐면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에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6명이 으쌰으쌰 한 것을 유식한 말로 표현을 해보면 비공식적인 조직이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잘 보면 실습 가서 이렇게 친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일하고 밥 먹으러 가거나 저녁 때는 노는 그룹이 있죠. 그런 것을 비공식적인 조직이다. 1학년부, 2학년부 이름 지어주지 않았지만 친한 사람 있잖아요. 비공식적 조직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개인의 사회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면은 이렇게 충족을 시켜줘야지 만족감, 생존성이 높아진다. 교육행정의 민주화의 공헌.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보려고 할 거고 계속 물어보려고 할 거고 민주적인 지도성, 참여적인 의사결정 같은 거 나오게 되겠죠? 비경제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도 능률 향상에 기여한다. 지금까지는 돈만 많이 주면 생산성을 높여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비경제적인 거죠. 그런 친분 같은 거는. 비공식적 조직은. 단점은 그런가? 진짜 그런가? 그러면 돈을 안 주고 친한 친구랑만 일하게 해주면 생산성이 높아지나?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동기에 대한 과소평가다. 경제적인 것도 있는 거고 심리적인 것도 있는 거지. 그런 거 예를 들으면 이런 거죠. 동반 친구랑 최전방으로 동반 입대 요즘도 받아요? 받아. 그럼 최전방으로 가기 싫지. 근데 친구랑 가라 그러면 친한 친구랑 가잖아. 그럼 그 어려운 일을 왜 친구랑 같이 하고 싶어요? 친구랑 친하니까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정말 비경합이고 6학년 선생님 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 학교에서 5년을 근무하는데 6학년을 한 번도 안 하고 싶거나 아니면 하면 딱 한 번만 하고 싶어요. 어렵거든요. 애들이 사춘기도 있고 막 중학교 입학도 시켜야 되고 사건 사고도 제일 많이 일으키고 2차 성징도 6학년 때 제일 많고 안 하려고 하는데 6학년이 먼저 차는 경우가 있어요. 6학년을 먼저 차. 그 되게 매력적인 부장님. 이 부장님이랑 하면 되게 1년 동안 재밌고 일도 많이 배워 하는 맨날 맥주도 사줘. 뭐 그런 부장님이 팀을 쫙 꾸리는 거지. 6반이 6학년인데 자기가 친한 자기 후배들로 쫙 팀을 꾸려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멤버를 주면 제가 6학년 부장을 하겠습니다.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6학년을 가져가가지고 어떤 때는 6학년을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런 거 생각하면 비공식적 조직이죠. 고3도 있어요. 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고3을 대부분 싫어하는데 고3 선생님들끼리 너무 친해가지고 팀을 이뤄서 몇 년째 고3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이제 뭐 어디 리조트 같은 거 빌려가지고 놀러 가서 자기들끼리 놀고 신나고. 그럼 자기들끼리 놀고 신나면 일이 좀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죠. 비공식적 조직. 인간관계론입니다. 그래서 호손 실험 말씀드렸고 인간적인 측면이 작업 능률에 더 많은 영향을 주더라. 그거 하나예요. 뭐 이런 거는 뭐 밝고 어둡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시사점이 뭐냐? 동기, 인간의 마음이 생산성에 중요하더라. 그럼 이거 우리가 왜 배우냐? 이거 왜 배워? 호손, 전기, 개선, 이거 조립 실험. 애들도 그러겠지. 그쵸? 애들도 학교에서 가셔서 보셨을 때 내가 1모듬, 2모듬, 3모듬 뭐 무슨 부 나눠줬지만 애들 사이에도 잘 보면 비공식적 조직이 있겠죠. 그 비공식적 조직을 선생님이 잘 활용하시면
선생님 학급이 잘 돌아가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럼 과학적 관리론이랑 인간관계론이 껍질은 되게 다르게 생겼는데 얘는 공장에 비유했고 공장, 얘는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공통점은 둘 다 경제적인 동기유발이냐 목표 달성의 극대화. 결국에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방법만 달랐다. 가고자 하는 것은 똑같았다. 행동과학론은요. 그 믹스커피 같은 거예요. 아까가 커피, 첫 번째가 커피, 설탕, 여기는 그냥 섞였어.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고 싶어요.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해 보자면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무시했어. 과학적 관리론 별로야. 인간관계론은 공식적인 구조와 조직의 중요성을 무시했어. 그러니까 나는 얘와 얘의 장점만 잘 가져오는 게 행동과학론이고 교육학에서 이렇게 색깔이 흐리멍텅한 건 안 중요합니다. 문제를 내기가 어려워서. 행동과학론은요, 인간의 행동에 집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보면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과학적 관리론과 무엇의 장점을 통합했을까요? 짬뽕이니까. 인간 관계론. 그죠? 인간 관계론의 장점만.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버리고,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가져가고, 이론화했다. 여기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써 있을 텐데요. 그죠? 그 사이먼 학자가 무슨 말 했냐면 재밌는 말 했어요. 사람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언어는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직원은 내가 한 일보다 내가 받아갈 것이 조금이라도 많아야지 안 그만두고 다닌다는 얘기를 했어요. 인간 행동은. 그죠? 내가 학교 가서 막 엄청 일했는데 내가 받은 돈보다 더 많이 일한 것 같아. 그러면 그만두고 싶겠죠. 뭔가 내가 한 것보다 조금 더 이문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남아있더라. 인간 행동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행동과학론은요.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체제 이론은 좀 주저리 많이 나와서 좀 쉬었다가 체제 이론 조금 골치 아프거든요. 중요하지 않으면서 골치 아프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없고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